지난번에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에 비하면 굉장히 그냥 어떤 수필이나 간단히 읽고 넘어갈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강의식으로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좀 압축을 해놔가지고 이제 읽기에 오히려 어렵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좀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명의 거리라고 하는 게 왜 혁명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철학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죠. 왜냐면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현상을 설명해 왔었는데, 그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의 틀이라는 게 콘크리트처럼 이제 그게 한번 결정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위 세뇌교육 되듯이, 세뇌교육이 되면은 히틀러를 선전하는 괴벨스가 한 얘기죠. 유명한 요제프 괴벨스가 흰 것에 대해서 검었다고 한 200번 얘기하면 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지속적인 한 가지의 입장이나 체계를 갖고 설명하다 보면 그 체계에 갇히는 거죠. 호리병성에 갇힌 그런 파리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구조주의도 배웠잖아요. 에, 어떤 사유의 틀 속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류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킨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한 1000년 이상이 지속됐다고 그러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나왔겠어요.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종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이제 이원론적인 사유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재해석,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이렇게 살다가 인류는 죽은 거죠. 그런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정말 오랜 그 2000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근대 포스트 모던,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뭐 엄청난 변화죠.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이론론적인 세상으로 이제 돌아섰죠. 그러니까 혁명이죠, 혁명.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거리를 걷고 살아가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때 이제 들레즈를 한번 읽어보고 들레즈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 사람이 이제 들레즈 책 김재인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한 사람은 아닌데 국내파인데 들레즈 책을 이제 가장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강의만 들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제 열심히 읽었겠죠. 번역하느라고 그 용어라든지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쓸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번역한 탓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공부를 늘 할 때는 이제 이리관자하는 걸 애를 많이 써서 전체성 안에서 이제 부분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한 부분을 발췌해서 주제를 택해갖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그 챕터는 거의 두꺼운 책을 하나 써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 한 시간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듬성듬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들레즈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읽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이게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는 들레즈의 독창성이 뭐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원론을 이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들레즈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소장학자였으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 분위기 타가지고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옛날 유명한 철학자를 거슬러 올라가 찾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방법이죠. 하이데거가 이제 그런 모범을 보였는데,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그 플라톤이 모든 철학을 물리치고 독보적인 대세 철학이 되기, 그때 올라가 보면 그때 학파가 많은 거예요. 플라톤 정도의 수준의 철학자도 많고 그들이 형성한 학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플라톤 학파들이 뭐 플라톤이 했다기보다는 그 학파들이 이제 전쟁이죠. 우리는 이제 신앙에서는 영적 전쟁인데 이 사람들 사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리고 그 시대적인 분위기나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는 플라톤 철학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는 이제 궤변론자로 전락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이 망했으니까. 거기 찾은 것이 이제 이원론 아니면 이론론이잖아요. 크게 보면. 이론론을 찾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루크레티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져서 그 이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철학을 위에서부터 전개해 내려오죠. 그래서 에피스테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자기가 불쑥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그 철학자들 뭐 그 루크레티우스 앞에는 이제 에피크루스 같은 철학자가 이론론을 주장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플라톤과 똑같은 차원에서 인정받는 철학이었는데 철학적인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지. 이론론적인 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찾으니까 그 에피크루스 후배 제자 중에 이제 니크레티우스가 있었고 이 사람이 자료가 좀 남아 있었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괴보를 찾아보니까 물이 시냇물도 보면 어떤 건 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막 물이 많이 흘러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시작은 됐는데 중간에 보면 땅속이나 자갈이나 모래 속에 들어갔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밖으로 나와서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이론론적인 철학이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제 디크레티우스를 하나 찾았고 중세로 내려오니까 없어요. 그냥 플라톤 철학이 도배가 된 거지. 누가 일부는 있었겠지만 그냥 덮여갖고 그냥 뭐 자료도 없고 뭐 어떤 책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그 스피노자를 보니까 아 정말 이론론 차원에서 너무 귀한 분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철학을 소개를 하고 그 후에 뭐 이제 나머지 철학들 중 얘기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베르그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론론이 나름대로 면면이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다. 그걸 추적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쓴 것이 이제 들레즈의 이제 그 철학사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이 혁명이 일어난 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인류에게 하나의 그 빛을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 중요한 책을 쓴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들레즈를 읽어야 된다는 거지. 읽어보자는 거지. 이 사람 뭔 얘기 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론론적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가자고 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창적이다. 독창적이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뭐 자기가 개인이 혼자 뭐 창작하듯이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들레즈 철학이. 왜냐면 철학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에피스테메가 근거를 찾아갖고 이렇게 자기 철학이 나온 거니까 독창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창조한 건 아니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왜 독창성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원론적인 철학이 무너지면서 데리다의 선언이 됐죠. 해체. 그 다음에 이제 이론론적 철학의 체계를 잡으려고 이제 그 철학의 기초를 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론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원론적인 뭔가 이렇게 코드화, 다시 체계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들레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와 이제 그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시대에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정치 체계화 되는 바람에 무너져서 지금 뭐 거의 뭐 숨통이 끊겼다고 봐야죠. 뭐 전 세계로 봐도. 근데 뭐 죽은 것을 다시 뭐 되살려갖고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 공산주의는 다루질 않고, 그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아직도 숨겨져 있는데 공산주의보다 더 깊숙이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뭐 또 자본주의를 통틀어서 가장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뭐 드러나진 않아요. 뭐 숙청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세상을 눈에 보이도록 혁명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고. 뭐 우리 목사님들도 뭐 심리학 좋아하죠.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그런 어디가 학교 다닐 때만 조금 강의를 들었지, 뭐 그리고 책을 찾아 읽었지, 뭐 어디 가서 배우고 뭐 상담 심리 이런 거 안 했습니다만은 다들 좋아해요. 들으면 뭔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심리학이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심리학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어린이 심리학, 뭐 사모 심리학, 목사 심리학, 목회 심리학, 뭐 교사 심리학, 뭐 심리학이 안 먹어치운 게 없어. 플라톤 철학이 모든 분야를 다 그냥 소화시켜가지고 플라톤화 했던 것처럼 심리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리학은 건재합니다. 이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정신과, 의학에도 들어가고 심리학과가 다 있다고. 또 상담도 기초가 심리거든요. 상담학과 다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심리학이.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들이나 뭐 사모님들, 특히 사모님들 심리학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뭐 달달한 얘기를 뭐 심리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은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이 다 훌딱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막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고 막 이게 구세주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리코드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천주교 같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 뭐 일부러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프로이드가 말하자면 교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황. 왕의 제왕. 그리고 거기서 배출한 심리학자들이나 한 사람들이 이제 뭐 추기경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학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 심리학자 교수들한테 다 상담받아. 그리고 상담받으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정신의학에도 정신과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은 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사람이 심리를 이제 상담해 갖고 결론을 내리면 그게 확정 판결과 같대요. 판사들을 바꾸지를 못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람이 정신병자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을 집어넣습니다. 못 나와요. 나오면 경찰에 가서 잡아가.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지난번에 광기에 대한 얘기도 공부했습니다만은 푸코에 이 심리학을 우리가 그냥 보면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야의 어린이부터 죽는 노인 심리학 있잖아. 죽기 전의 심리학, 죽는 자의 심리학.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먹어치운 건 지금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엄청난 음모이자 이런 리코드화 된 걸 우리가 생각지 않아. 공산주의는 막 무섭잖아. 근데 이건 심리학은 심리를 이용하고 살살살 파고들기 때문에 무서운 줄을 몰라요. 공산주의는 숙청을 하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총살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더 무서운 정신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치매 이런 것도 다 판단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노인들은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다 요양원 들어가야 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 사회주의와 부닥쳐서 지금도 뭐 좌파 우파 나와서 백날 싸우잖아. 싸워자 뭐 소득도 없고 뭐 시끄럽기만 한데 심리학에 도전하고 싸우는 데는 없어요. 고맙게 생각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심리학은 모든 종교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뭐 불교할 것 없이 다 먹혔다. 가장 알고 보면 무서운 게 심리학이에요, 현재는. 심리학 안 들어간 데 어디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걸 파헤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리학의 이제 그 어떤 뭐 심리학이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가장 피해를 주고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고 특히 그 무의식을 어릴 때 뭐 엄마와 자식 아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성적인 걸 가지고 이제 풀어가지고 우리의 현재 의식이라는 것은 다 그 무의식에 있는 어릴 때 그 성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장 발전시킨 락강인데 어릴 때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는 사회에 자기가 속한 사회에 이제 우두머리하게 인정받고 싶어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본래 자아는 숨겨져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를 대한 평가가 주체이고 또 그런 걸 잘 듣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인정받으려고 만들어낸 것이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 파리가 꿀단지에 들어가도 점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의식이 콘크리트화 돼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걸 목사들도 얘기하고 사모들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 한때 유행했죠. 그것도 심리 비슷한, 심리 상담 비슷한 건데, 뭐, 무슨 장의 인간이 있고, 심장의 인간이 있고, 나도 최근 봤는데 잊어먹었네. 근데 그 딸이 이제 그 정신병 가까이 돼버렸어요. 우울증이 있고. 제가 왜 그런가, 뭐, 기도도 나한테 부탁하고, 뭐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니어그램이 컬트,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그 어느 종족의 그런 이제 우상 종교, 잡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그 미신적이잖아. 그걸 가져다가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그럴 때도 그거 갖다 쓰면 안 돼요. 우리 토정비결은 이런 거 주역에서 나온 거 사주팔자 읽으면 그럴듯해요. 점성술. 그래도 목사가 그거 갖다 놓고 교인들 점쳐줄 수는 없잖아. 타로니 뭐 이런 거. 타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 없어 안 봤는데. 점성술도 내가 책을 봤는데 그럴듯해. 응? 그래서 이 목사가 목회독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귀신을 끌어들인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 목사들이 하는 짓 보면은 그걸 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딸이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심리학도 저는 굉장히 심리학을 좋아해가지고 뭐 사무들도 뭐 공부해갖고 이것 가지고 막 교인들 상담해 주는데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프로이드 자체가 무신론자예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거 말고도 성경에 얼마든지 성경에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 역사 속에 있는데 굳이 그걸 갖다 쓰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들이 아무리 토정비결이 그럴듯하더라도 응? 연초에 신방하면서 토정비를 갖다 놓고 그래 사주가 언제 어떻게 했냐 몇 년도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갖고 찾아가지고 나와요 다. 우리는 어릴 때나
교환단에서 그거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이 보는 거. 그럼 그럴듯해. 매달에 무슨 일이 있고 귀인을 만나고 뭐 조심하고 물가를 가지 말고. 이거 갖고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만든 심리학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건 무신론 자가 만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이 전 세계를 플라톤 철학 이후에 가장 많이 집어삼키고 아직도 싱싱하게 활동하는 게 나는 심리학이라고 봐요. 조심해야지.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들레즈가.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인류가 이 심리학에서, 지금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학교, 병원, 교회. 그래서 목회 상담인이 뭐 다 배우잖아요, 신학대학에. 그래서 이제 정말 다루기 어려운, 적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학이 제일 강해요, 모든 학문 중에서. 그걸 이제 들레주가 다루죠. 그러면서 일단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드의 잘못된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적인 그런 문제가 무의식을 전부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 의식을 지배한다고는 너무 편협적이고 지극히 일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갖고 무의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무의식은 무한히 내 주변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것이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으로 봐야 된다. 무의식을 무한하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의식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식이 물건을 사야겠다 그러면 시장 가잖아요. 오프라인 책을 사야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고. 지금 우리 의식이 바뀌었어요. 시장 가기 전에 인터넷에 뒤지잖아요. 또 무슨 교보의 책 사러 여기서 저도 멀리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영풍이 안다는 데 없는데 책이 딱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인터넷 다 뒤지잖아요. 의식이 바뀐 거야. 과거에는 우리 차를 살 때 항상 가솔린이냐 가스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또 지금은 전기차냐 기름차냐 이거 따지잖아요. 의식이 바뀌었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땅에 다니는 차냐 날아다니는 차냐를 생각할 거예요. 의식이 바뀌잖아요. 더 지나가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인가 하는 사람은 이제 우주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제 여행 가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 여행 간다고 할 때 일본 갈 거야? 어디 유럽 갈 거가 아니라 달로 갈 거야? 화성 갈 거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의식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엄청 확대가 되고 새로운 발견 있을 때마다 무의식은 확장이 되고 그런 것에 우리 의식이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 의식이 어떻게 옛날에 어떤 성적인 거에만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들레즈가 이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그걸 벗어나지 못했거든. 들레즈가 대단한 거죠. 심리학도 이제 바뀌어야죠. 항상 모여가지고 프로이드 얘기만 아주 그렇게 연불 외우듯이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의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안티 또는 프랑스 앙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얘기 프로이드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의식을 바꿔줬다고 하는 걸 또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이제 존재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재. 우리가 하이데거한테 존재 얘기 많이 했죠. 헬라어는 온이고 영어로는 being이고 이제 쉽게 많이 썼던 용어니까 독일어 짜인 존재에 관한 얘기. 그 존재에 관한 내용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들레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대는 또 뭐가 바뀌었는지, 존재에 대한 이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론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짧게 몇 페이지에 담으려다 보니까 듬성듬성 얘기해서 그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서 이것만 갖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존재에 관한 그 철학사에서 처음 논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이제 파르메니데스죠. 파르메니데스. 그래서 그걸 이제 존재라는 말을 중심으로 로고스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 그걸 하게 된 거죠. 그 존재가 뭐냐? 존재한다, 있다, 참이다, 뭐 이런 말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언어로서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럴까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사람은 이제 파르메니데스로 봅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고대철학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플라톤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고 존재에 대한 논의를 파르메니데스가 먼저 했는데 이 양반은 존재가 일위성이다. 그냥 존재가 하나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운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하나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이 없다 그러냐. 존재는 변화가 없고 운동도 없이 그냥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걸 회상해 보면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운동이지 그 형태가 변하는 건 내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것이 모양만 변하는 게 운동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부정하죠. 존재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완전히 하나로 원래부터 있던 것이 그냥 하나로 계속 있는다고 하는 거죠. 그 존재라는 게 뭐냐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게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존재론의 시작은 파르메니데스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존재라는 새로운 얘기, 존재가 하나로 뭉뚱그려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존재는 여럿이다. 다의성, 존재가 다양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하나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여럿인데, 이제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을 이제 뭐 실체라고도 말하는데, 실체는 실제 있는 어떤 모양,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데아와 진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데아만 갖고 있는 것은 순수 이데아고 진료만 있는 게 순수 진료니까 이거 갖고는 실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데아와 진료가 만나서 어떤 모양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되는데 이건 실체가 그냥 그 실체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 이제 10가지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으로 같이 그래서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실체를. 10가지 범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체가 하나가 되고, 그 옆에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뭐, 또는 뭐, 이렇게 수동, 능동, 그리고 소유, 또 뭐 그 자체,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존재가 똑같지는 않아. 이제 이제,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 같은 신적인 이데아 자체인 그런 존재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존재들이 이 10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합쳐서 그걸 존재라고 봐야 된다. 그러나 존재는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운동을 설명하려고 뭐 이제 뭐 가능체, 뭐 현실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언급하지 않고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로는 존재는 딱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데 우월이 있다.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의 다양성. 왜냐하면 존재가 딱 하나로 뭉뚱그려 있다고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 이 세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규정해야 되는데 설명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철학에 있어서 이제 또 혁명이 이제 이 존재론에도 일어나야 되겠죠. 변화가.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전에 뭐 언급했던지 뭐 플라톤도 뭐 이제 에로스가 이렇게 분유가 이데아가 분유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운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걸 나눠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가운데 현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또 프로토니스는 뭐 오르락 내려가는 게 설명됐지만 그것은 여기 언급하지 않고 충분하지 못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중세에 넘어오면서 이 존재들이 뭐 다양한 존재들이 어떻게 운동하게 되냐면 신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초월적인 것을. 그래서 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만물이 움직이는 것 속에는 신의 뜻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중세 철학이 이제 그 도입이 되면서 이제 세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두 패가 나뉘죠. 하나는 유물론은 그런 거 없다. 밖에서 뭐 신이 뭐 개입하고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인과론적인 연결 속에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운동을 일어나는 거지. 밖에서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이 존재들 사이에 개입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아니다. 신이 개입한다. 관념론과 유물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는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 중세는 이제 신의 개입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둔 스코투스나 윌리엄 오캄 쪽에 오면서 개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보편이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개체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덜 중요한 걸로 이렇게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의 세계,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이 세상과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편이 중요하다, 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쪽에는 종교적이고 또 관념론적인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유물론적인 사람들은 신의 개입 같은 거 없고, 이 세상의 물질들이 뭐 그대로 말하면 이제 존재들이 서로 인과론적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간다. 운동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의 개입으로 운동이 일어나느냐? 자체적인 이 물질의 세계의 인과론적인 연결 속에서 이 세상에 운동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논란이 되다가 이제 근대에 넘어와 스피노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이 모든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신즉 자연즉 인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범신론이라 그러죠. 모든 것 속에는 신이 들어있다. 그 모든 사건에는 신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은 선하시니까 선한 뜻이 있다. 뭐 사고가 나도 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신의 뜻이. 그 다 하나님의 뜻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뭐 그런 양태는 다 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뭉뚱그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것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 그 이제 지금도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신을 배제할 건가. 그 이론론적인 세계에서는 이, 이 사물들 또 이 세상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멀리 배후에 뭐 신이 따로 존재한다는 게 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사람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 누구냐면 니체죠, 니체. 니체는 이제 스피노자보다 더 나가죠. 나가서
이 세상의 존재 속에 신적 자연적 인간 이런 식으로 신이 들어서 뭘 이렇게 작용을 하는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유물론자들은 인과론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이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 없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100%그 신을 배제하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이 근대 철학 스피노자 와서도 어찌됐든 신을 이제 집어넣어야지 설명이 가능하니까 신적 자연적 인간에서 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신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다르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니체란 말.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연거폐기인 거예요. 연거폐기. 거기는 신의 개입과 관계없이 모든 것 자체가 연거폐기로 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금방 보니까 그렇지 크게 보면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것은 이제 사람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야. 근데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 개체마다 그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성벽이라든지 뭐 무슨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사람에게 사람이 나오는 거고 사람에게서 염소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식물로 가보면 역시 장미에서는 장미가 나오는 거지. 동물에서 보면 소에게서 소가 나오는 거지. 소에게서 염소가 나오지는 않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자체로서 연거폐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변화라는 거죠. 그 자체가 신이에요.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거폐기가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존재론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즈냐 엔드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즈 즉 다시 말하면 존재가 하나로서 이렇게 딱 고정돼서 변화도 없고 운동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니체에 와서는 존재가 운동 그 자체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걸 기초해서 이제 그 현대 철학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뭐 니체까지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현대 철학의 이제 그 대표는 이제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그래서 이게 누군가 외부에서 막 그 구조를 만들어줘. 뭐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를 대표적인데 소실의 언어를 보면 외부에서 뭐 신이 있어갖고 뭐 이런 문법 구조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운동 어떤 사람들의 어떤 어느 시기에 자연스러운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합의해서 주사위 던지기 하듯이 해가지고 문법도 정해지고 단어도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와 그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연히 그렇게 짝이 맺어진 거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연거폐기하듯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 즉 종족과 집단에서는 계속해서 또 언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언어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종족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또 사람의 심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딱 고정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 하듯이 계속 운동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사회에 그래서 언어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관 뭐 정신병 얘기할 때 우리 많이 얘기했죠. 이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걸 주사위 노래하면서 이걸 병으로 볼 건지 아니면 천재들의 어떤 광기를 볼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뭐 이거 미친 거야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누가 지시하거나 개입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집단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신병으로 얘기가 되고 그럼 정신병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 이제 치료하는 병원도 생기고 그 사람들을 감금하는 어떤 정신병원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을 만들어서 가고 있다. 이게 이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영거 폐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로 보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존재에 관한 얘기가 이지에서 엔드로 바뀌었다. 이것이 엄청 혁명적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는 항상 또 밖에 초월적인 세계 뭐 신이랄지 뭐 아니면 뭐 이데아랄지 뭔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에 영향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려고 봤는데 그 신이라고처럼 생각했던 존재를 그 우월한 존재를 이제 이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신적 자연적 인간 이런 식으로 범신론적으로 가다가 아예 신이라는 걸 지워버리고 이 존재라고 하는 각각의 존재들 속에서 유물론은 이제 인과론에 엮여 있지만 여기서는 니체에 와서는 영거 폐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에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자체가 존재라고 하는 존재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들은 항상 중세 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걸 설명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작업해야 되고, 이제 교인들은 이미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교인 아닌 외부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아덴에 가서 선교하던 이제 바울을 보면서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고 헬라인들은 이제 필로소피죠. 지혜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도 한 발 더 들어가서 또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아주 뭐 이 신전 수비자, 뭐 우상의 수빈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다니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전을 보고서 그들이 이게 이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더 큰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랬다 그래요. 이분이 너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던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제 제대로 이제 말씀이 꽂히도록 했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여부수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 때 지금 예루살렘이죠. 근데 넓은 광야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언덕 산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성을 치고 있으면 거기서 바라보면 저 십리 밖에서 이십리 밖에서 뭐 군인들이 몰려와도 적들을 미리 다 알고 대비하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손을 줬으면 난공불락이 어딨어? 다 길이 있겠지. 그럼 신약에 이제 있는 얘기 미리 끌어다 쓰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다다가 수구를 발견해요. 수구, 물구멍.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더 크게 만들어 요즘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리고 별명을 불리고 있는데 지금도 있죠.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걸로 들어가서 군인 일부가 그걸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공격하고 그래서 양동 작전으로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여부성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의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존재에 대한 이해가 확증되어 있고 또 뭐 외부에 이렇게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는 플라톤 철학 같은 게 굉장히 잘 먹게 들어갔는데 플라톤 철학이 무너지고 플라톤 철학으로 설명된 존재에 대한 설교가 변증이 이제는 안 먹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론론적으로 바뀐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수구 같은 부분이 무엇일까? 또 이 아테네의 그런 신전 숲에 정말 거기 있지 않겠나? 뭔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신전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데 계속 플라톤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설교하고 이원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건 각자가 노력해야 될 이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설교 시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이 정말 잘 된 건가를 한번 에, 철저하게 반성해 보면서 아닌 건 걷어내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눈높이를 네, 이제 이렇게 낮춰가지고 에, 복음과 상황이니까 틀린 식으로 복음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해져 있지만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느 수구를 통해서 그 신전 사이에 우상 사이에 어느 정말 피할 길을 열어놓지 않겠나. 문제 해답이 어떤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겠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 작업이라 생각해.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는 잘 됐으니까 뭐 걱정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일어났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상이. 그리고 거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교회도 가고 있고 세상 사람도 가고 있는데 들레즈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입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할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는 고정된 어떤 실체 그 하나하고 뭐 운동도 없이 그렇게 됐었는데 또 중세에는 이제 존재가 내부에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세상에 개입해 오는 걸 이원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원론이 깨진 입장에서 현재 존재가 운동으로 바뀐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철학을 노예로 아니면 일꾼으로 삼아서 에, 설교하고 목회해야 될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것에 적응해서 전할 것인가 이런 그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자, 뭐